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에는 주동식 지역평등 시민연대 대표님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광주 집회에서 광주 금남로를 들썩이게 했던 명연설하셔서 또 한 번의 또 놀람을 주셨던 우리 주동식 대표님 모시고, 자, 15일 광주에 있었던 장면도 살펴보고, 왜 광주는, 제가 광주 금남로를 한번 봤는데 낙후된 현장의 모습을 봤는데 왜 그런지, 호남권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동식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동식입니다. 주동식 대표님, 시작하기 전에 연설 한번 좀 듣고 올까요? 우리 주동식 대표님 연설하신 장면 한번 먼저 듣겠습니다. 호남을 많이 비판하니까 매항로랍니다. 매항로. 제가 전라도와 대한민국 가운데 어디에 중성해야 합니까? 제 고향은 애정의 대상이지만 중성의 대상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호남의 싸움에서 호남이 이기면 호남이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호남이야말로 영원히 죽습니다. 자, 영상을 봤으니까 질문을 이것부터 해야겠네요. 광주가 고향이신데요,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면서 주사파 정치 세력의 근거지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광주, 이곳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사를 하셨는데, 그곳에 탄핵 반대 집회에 어떤 의미를 두시고, 또 15일 광주 집회가 미칠 파장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좀 광주 고향 분들이 싫어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호남이 반 대한민국 세력의 근원지라고 봐야 됩니다. 뭐 이제 그 정율성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호남의 특징이 반 대한민국적인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행보를, 그런 행보를 보일수록 지지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거기 이번에 연설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세계사적인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을 만든 원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일 동맹, 이런 가치들인데, 이 가치들을 호남은 항상 반대되는 선택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반대되는 행보를 하는 정치인일수록 더 지지를 해왔던 그런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호남이 그런 반 대한민국 세력의 아성이 돼가지고 중심이 되어 왔는데, 그 가치를 상징하는 부분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부분이 제가 세계사적인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습게 볼 부분이 아니에요. 보면은 문명사적인 근대화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 에센스, 절정이 그 결정체가 대한민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근대화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계약, 시장, 기업의 자유, 이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호남은, 고향은 애정의 대상이지만 충성의 대상은 대한민국이 한다는 이야기가, 고향은 그냥 인연이에요. 가치가 아닙니다. 가치는 대한민국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당연히 다 인정하고 인류사의 결과로서 인류가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화된 그 존재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의 대상은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인류가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만들어온 가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구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충성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매항노란 소리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항노란 말은 매국노란 말을 이제 바꾼 말인데, 이 굉장히 이게 무서운 의미입니다. 매항노하고 매국노란 말을 쓴다는 것은 매국노하고 매항노하고 같은 반열에 논다는 건데, 그러네요. 여기서 그 매국노란 말은 근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말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그냥 역적이었어요. 역적, 그렇죠. 역적. 왕조에 대한 거부지. 역적이면 다 죽죠. 근데 매국노란 말은 한마디로 근대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근대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화된 것이 바로 근대 국민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대 국민국가를 거부한 자를 매국노라고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호남에서는 매항노와 매국노를 같은 반열에 놓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호남을 국가와 근대적인 가치의 현실적인 결집체인 대한민국과 호남을 같은 반열에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 그냐면, 사실 이거야말로 그 매항노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그 매국노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반역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건 호남의 선택은 언제나 대한민국 가치와 반대했다. 대한민국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과 표현의 자유, 법치, 인권 이런 게 있다. 호남이 충성할 곳은 호남인들이 충성할 곳은 호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다. 이런 이제 연설 내용도 있으셨고 방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도 아직도 뭐 작년 재작년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면 공산주의자였던 정일성 공원 기념 사업 이런 걸 광주에서 막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부에서 이제 반대가 있어도 막 밀어붙이고 그랬잖아요. 역시 호남의 자신들의 가치 그걸 이끌어가는 건 대한민국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하더라도 추진하겠다. 우리는 대한민국 가치가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가치, 정일성 같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뭐 이런 걸 광주에 있는 강기정이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추진하는 것이라 보시나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도 고향이 광주인데 객지 생활이 4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객지 생활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전라도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다. 하는 이야기를 진짜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저도 그 2년 동안 광주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건 100% 장담은 못합니다만 아마 확실할 겁니다. 광주, 전남, 전북 합해서 호남 지방에 이승만과 박정희 초상화 하나가 사진 한 장에 공공 장소에 걸려 있는가? 저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존경하는 분이 자기 집 안방에 걸어놓는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무슨 도서관이랄지 관공서랄지 이런 데를 아마 걸려 있는 건 한 장도 없을 거예요. 이건 뭐냐입니까?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한 분이고 박정희는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산업화해서 발전시킨 분 아닙니까?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진 두 분인데 이 두 분을 하나도 걸지 않고 사진 하나도 걸어놓지 않는 그 호남이 정일성은 기념한다는 거거든요. 정일성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고 침공해온 그 북한군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과를 잡고 간 사람 아닙니까? 이거 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은 부정하면서 북계 이쪽은 인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대한민국은 호남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사실 정일성 공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도 끝내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아 호남이 제가 여기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호남이 대한민국의 사실상의 지배층이구나. 호남과 저는 이제 좌파 연합이 87체제 그 오너이자 위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좌파 연합이 호남과 주사파의 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사실 이 좌파 연합 호남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이번에 충격을 받은 게 저기 무안공항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대형 사고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그 무안공항 사고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세월호나 이태원 사건을 터질 때 보면 민주당이 좌파들이 했던 행태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다 침묵을 해요. 완전 이것은 호남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항 공사 사장인가 했던 분이 또 이번에 자살했잖아요. 네네. 호남에 좀 불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고가 난데 호남에 여러 비리가 저는 분명히 개입되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불리한 점에서 있는 부분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안공항 사고를 제주 항공 사고라고 이름조차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호남이 얼마나 거대한 권력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호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남과 주사파가 결합해가지고 서로의 약점을 커버해주면서 지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호남 문제를 호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호남이 지금 심각한 그 중심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 15일 광주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고 집회가 끝날 즈음에 광주 금남로 일대를 제가 좀 돌아다녀 봤거든요. 상가주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건물들도 들어와 보고 그랬는데 뭐 안에 속속이 살펴보진 않았지만 대략 이렇게 살펴봤는데. 옛날로 치면 제가 이제 1980년대 후반이나 1990년대 그간에
전남대, 조선대 일대를 상당히 많이 자주 방문하게 됐는데 옛날에 광주 근남하면 서울의 명동 정도는 아니어도 상당히 중심 상권이었고 상당히 그 시절엔 발달한 곳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굉장히 낡은 건물, 낙후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제 저는 이번에 광주 가신 분들이 예. 그러니까 우파 시민들이 외지에서 많이 가셨잖아요. 네. 보시고 그냥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금남로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금남로가 광주의 중심인데 예. 어쩌면 이렇게 낙후돼 있을 수가 있느냐. 예. 저도 광주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저 연설을 마치고 여기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막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 말투를 듣고 이제 당신 전라도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분이 경상도 저기 시골에서 오셨대요. 근데 우리 시골도 이렇지는 않다. 도대체 그 광주가 호남이 저기 정부 보조금 많이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 다 어디다 쓴 거냐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다 맞는 말씀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예. 그리고 또 인터넷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심지어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학교에서 사이가 안 좋은 놈이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놈하고 싸우려고 그 친구 집에 찾아갔더니 막상 가봤더니 집이 허름해가지고 쓰러져가고 어머니가 아프신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그런 마치 심정이었다. 그래 이제 저는 정말 그 비유가 적절하더라고요. 근데 좀 오해를 하셔서는 곤란할 게 네. 그 금남로가 광주의 중심이었던 것은 상당히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얘기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그래서 금남로 일대가 구도심이에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신도심이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런 데로 전부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남로는 굉장히 허름한데 재개발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아, 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문제가 호남이 낙후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금남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게 그러면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가 소외시키고 탄압을 해서 그런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업자득이에요. 기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이 투자해도 맞고 또 기업을 오라고 그러는데 투자를 해도 기업이 저기 꺼릴 수밖에 없는 게 반기업, 반시장적인 정서가 가장 강한 데가 호남이잖아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여기 왜냐 우리가 기업 오너다 또 기업가 하는 경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강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휴먼 팩터잖아요. 인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 예. 그렇게 반기업 반시장 쪽에 아니 복합 쇼핑몰 투자 유치조차도 반대하는 지역인데 그리고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새만금에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팜 입주하는 것도 기업고 목을 아주 철저하게 목을 메고 반대를 해가지고 투자를 못하게 만든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기 기업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 지역이 발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부 돈 그 투자 그 세금으로 발전시키는 건 한계가 들어서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광주가 항상 매달리는 게 여기 뭐 아시아 문화전당 그리고 한전공대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끌어들였거든요. 영암 F1 그다음에 저기 새만금 잼버리 이거 그리고 지금은 또 AI 단지도 한다고 그러고 반도체도 한다고 그러는데 호남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정부 투자해라 그리고 기업이 투자해서 한 프로젝트 중에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도 저기 돈 먹는 하마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다시 AI도 해라, 반도체도 해라 그러는데 할 수가 없는 게 시장성이 바탕이 되지 않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유치한 프로젝트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그 호남의 약후 부분은 이런 반기업, 반시장적인 그런 논리 정서 여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시장, 반기업 정서가 광주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그것이 광주에 낙후된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런데 호남권에서 오랜 기간에 민주당이 정치적 기반이 됐다는 건 다 알고들 계신데 최근에 보면 조금 이상한 현상은 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다른 과거의 그 국가지도자 야당 국가지도자 지지율과는 좀 차이가 나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 보면 한 60%대 호남에서 70%대 이렇게 머무고 있는데 일종의 좀 지체된다고 할까요? 뭐 그런 현상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지금 호남인들에게 이재명 민주당 어떤 존재라고 평가되나요? 저도 이제 그 고향인 광주고 그렇고 또 2년 동안 그 당협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예. 이야기를 좀 듣고는 있거든요. 예. 호남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우선 좀 솔직히 이야기인데 호남에서도 이재명이 지지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좀 말씀드린 저는 예상으로는 만약 대선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호남은 과거와 똑같은 그러니까 그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저는 지지율을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더 높은 지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왜냐하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고 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호남 분들도 많이 있는데 동시에 어떤 게 작동하냐면은 호남에서 정치인을 지지하고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그 호남이나 저기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당성, 즉 정치적 정당성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지지할 수밖에 없냐 이재명을? 호남은 정치 권력을 가져와야지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 저는 그걸 정치의 산업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예. 아시아 문화전당회나 광정 일자리나 한정공대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호남이 정치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끌어온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치적인 그 뭐냐 이 프로젝트들인데 이걸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호남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거나 이것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집권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호남은 이 한마디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의 반기업 반시장 정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엄청나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반기업 반시장 정서를 버려야지 호남의 낙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 대신 선택하는 게 정치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기업의 멱살을 붙잡아 가지고 끌고 오거나 아니면 정부 예산을 강제로 좀 심하게 말하면 협박해서 끌고 오거나 두 가지 방법뿐이거든요. 네네. 그 대전제가 집권을 해야 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특히 호남이 저는 그 박근혜 그리고 저기 윤석열 두 분 지금 저기 그 탄핵을 당한 거 아닙니까? 네네. 아직 윤석열 대통령 결과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두 분 탄핵 당한 게 저는 근본적으로 호남의 분노가 있다고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리고 이번에 저기 윤석열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호남이 이를 갈았어요. 사실은 이번에 계엄 이전에도 호남은 윤석열에 대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아주 그만큼 미워하는 부분인데 그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 가장 핵심 이유가 윤석열에 대한 분노의 핵심애가 호남에 그런 게 있다고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가장 수혜를 본 지역이 어디입니까? 호남이거든요. 예. 이것은 뭐냐 김대중 노무현 시절보다 전폭적으로 문재인이 호남에 대한 특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호남이 거의 그때 가장 그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탑 레벨에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게 호남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그 추락을 한 셈 아닙니까? 아, 호남 지원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약화됐다. 특히 인적 요소에 있어서. 인적 요소에 있어서. 그러니까 고위직을 가장 많이 써준 게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만큼 그 격차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에서 밑으로 추락을 하면은 그 분노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수혜를 받던 것을 빼앗기게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건가요?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수혜를 안 받기 때문에 정권을 잃어도 그렇게 큰 분노나 이게 상실감이 없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정권을 잃은 상실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대한 분노, 반발, 공격, 폭발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번에 다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죽어도 다시 정권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지지율이 과거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그런 측면이 있다. 평상시에 네.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하고는 완전 히 달라요. 평상시에 이재명 자체는 좋아하지는 상당수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현재 그 대선 국면이 아닐 때 이재명 지지율은 이재명 저 새끼 마음에 안 드는구나, 저 허접한 놈이구나, 문제가 많은 놈이구나 하는 것이 반영이 돼요. 하지만 대선 때는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문제, 권력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이재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또 지난 15일에 광주 집회에서도 또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이 문제 한번 잠깐 여쭤볼게요.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이 헌법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 정치적 편향성 또 짬짬이가 된 현황, 탄핵 심판은 심리 절차를 졸속으로 운영하는 거나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위법적 사항까지 발생하고 있는 문제, 여기에 도덕성 문제까지도 생기고 이해충돌도 생기고 자질 논란도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사퇴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이제 국민의 절반 정도 이상은 과반이 헌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유례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의 헌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헌재가 뭐 저도 뭐 그게 자세히는 몰랐습니다만 헌재가 저는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우선 자질 문제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헌재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헌재가 다른 나라 양원제 국가로 치자면 상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상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최후까지 지키는 존재가 상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원이 없으니까 이 헌재가 상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원을 역할을 할 만한 그러면 그 나라에서 최고 엘리트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면은 자기들도 망한다는 그런 절박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엘리트 그들이 그 헌재로 가야 돼요. 근데 이야기 들어오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관 가는 분들에 비하면은 훨씬 좀 뭐라 그럴까 레벨이 떨어지는 분들이 헌재에 간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뭐 법조계에서 좀 들어본 이야기니까 또 맞는지 아닌지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거의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상원이나 헌법재판관이라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내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내가 망한다는 그런 정체성과 그런 도덕적 윤리가 이런 걸 가진 분들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은 그런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법원은 헌재의 그 자질이나 재판관들의 자질이나 개인적인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지금 한마디로 지금 헌재가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 아닙니까? 네. 도대체 저거 내가 보기로는 그게 무법 천지거든요. 완전 법을 가장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 대한민국 법치의 최고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법을 지금 가장 무시하고 있어요. 이런 행위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렇게 막 나가도 뒷탈이 없을 거고 자기네들의 후환이 없을 거라는 거. 그거 자신감이 없으면 저렇게 행동 못 해요. 그 뭐 또 뭐다가 연결되냐면 공수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공수처가 사실은 지들이 수사권도 없는 걸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뭔 이야기냐면은 저는 지금 이게 그 일단은 법조계의 문제로 드러나는데 저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은 대한민국 파워 엘리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좌우 떠나서 걸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파워 엘리트들이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저는 그 합의 사항을 보여주는 게 그 표현이 헌법재판소나 공수처나 그다음에 검찰이나 경찰들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87 체제의 어떤 특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87 체제의 합의 사항의 87 컨센서스의 핵심이 뭐냐면은 권력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장기 집권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만드는 방지하는데 87 체제의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대통령 5년 단임제잖아요. 네. 누구도 절대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게 합의사항의 87 콘센서스거든요. 87 합의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87 그 권력 분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뭘로 표현이 되냐면 전문가 권력으로 표현이 돼요. 전문가들이 자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꼼짝 자기 영역에는 누구도 터치하지 마라.
우리도 다른 쪽에는 터치지 않을 테니까 내 영역에는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게 전문가 집단의 권력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 전문가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조각조각 권력을 나눠가지고 있는 팔치 체제에서 가장 거슬리는 존재가 뭐겠어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지식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대통령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잖아요. 아 예. 근데 제왕적 입에 달고 다니죠. 제왕적. 입에 달고 다니죠. 특히 좌파들이 심한데 우파도 비슷해요. 지식인들은 무조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씹어대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적 맞습니까? 아 그러네요. 아니 뻥가면 탈핵당하고 예. 그다음 국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예. 그 제왕적이라는 표현으로 이거 뭐냐면은 바로 그 전문가 집단이 그 권력을 쥐고 있는 팔치 체제의 특징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제왕적 대통령제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거슬린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전문가 집단의 사회의 특징은 변화가 불가능해요. 각자가 자기 영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전문가 집단의 영역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전문가 집단이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팔치 체제에 들어서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문제를 건드리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걸 최초로 건드릴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 저는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좌우 갈리지 않고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이 제거를 해야 된다. 거슬리는 존재가 됐군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거슬리는 완전히 그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그게 아니면 지금 현재 저기 헌법재판소나 공수처나 지금 파워 엘리트들 권력 기구들이 권력 기관들이 거의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는 권력 기관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거의 공통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저는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팔치 체제를 해소하고 무너뜨리고 포스트 팔치 체제로 가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통령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 이면에는 단순히 여야 정치권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한편으로는 호남과 주사파 세력이 연합하고 있는 그런 정치 이념적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87년 이후에 형성되어 왔던 강력한 일종의 엘리트 카르텔이랄까요? 지식인 카르텔이랄까요? 이 권력 구조를 나누는 속에서의 전문가 카르텔 이런 구조가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늘 대통령은 늘 공격받아야 되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제왕적 표현을 쓰면서 그것을 그런 방식의 구조가 지금 짜여져 있다 이 말인가요? 팔치 체제의 특징은 권력 분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문가 집단들이 자기 영역을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팔치 체제는 심각한 문제가 좌파 주도권이고 그다음에 전문가 그 좌파 성향이 강한 전문가들이 권력을 나눠가지고 회피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지금 팔치 체제는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게 저는 팔치 체제고 그 팔치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저는 윤석열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기 팔치 체제의 핵심은 좌파 패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본격적인 도전도 못 됐지만 그래도 거부 의사를 가장 분명한 정치 지도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님 모시고 광주 금남로를 들썩들썩이게 했던 15일 광주 집회 상징적 모습 광주에가 왜 지금 낙후됐는지 그리고 호남 상황 그리고 헌재의 상황 살펴보다 보니까 87 체제 이야기도 나오게 됐네요. 예, 주동식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